안녕하세요. 문동안 문해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동안과 해림의 딸 영미입니다. 부모님 목소리와 닮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이야기가 좀 더 다정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녹음하게 되었답니다. 이 전시는 문익환 통일의 집과 한신대 고운울림 카페 두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곳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고요. 통일의 집에서는 두 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 한신대에서는 김진주 작가님의 시선으로 재탄생한 두 분의 이미지를 전시했으니 이 두 곳 중 한 곳에 계신다면 나머지 전시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해림과 동안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들어낸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1. 어린 시절. 동안은 저 멀리 북간도 명동촌에서 1921년 5월 5일에 태어났어요. 거기는 겨울에 밖에서 오줌을 누면 얼어버릴 정도로 추웠다고 해요. 동안은 어머니 품에서 독립운동가를 들으며 자라났고, 동네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일찌감치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 교육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동안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지요. 그 영향으로 그는 평생 공동체라는 화두를 안고 살았어요. 해리엇 페이 핀치백은 1936년 7월 21일 미국 코네티컷주 길퍼드에 있는 한 장미 농장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핀치백 집안은 영국에서 이주해온 가난한 노동자 출신이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어 어린 딸에게 조랑말을 생일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지요. 페이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주말이 되면 해티 외할머니 집에 가서 빵 굽는 것을 좋아했대요. 이때 할머니에게서 배운 빵 굽는 기술을 페이는 여러 공동체에서 나누었어요. 페이는 빵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공동체를 맛있게 부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페이는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뉴욕 할렘가에서 여름 봉사활동을 했고, 그 여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즈음은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이기도 하지요. 그 후 페이는 자신이 태어난 부유한 백인 동네에서 벗어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2. 연애와 결혼. 동안과 페이는 1959년 코네티컷 하드퍼드 신학대학원에서 만납니다. 동안이 15살 연상인 줄 몰랐던 페이는 훤칠한 키에 배구를 잘하는 그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요. 38살 노총각이었던 동안은 페이의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에 빠져들었다지요.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폐병이 도져 죽을 고비를 넘겼던 동안은 수술 후 약 1년간 폐병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수채화와 도자기를 만들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았대요.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늘 역사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그가 게일로드 요양원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도자기와 장미 수채화는 지금 통일의 집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후에 꼭 산책을 해야 했고, 그걸 핑계 삼아 둘은 저녁 식사 후 인근 장미 정원으로 매일 산책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어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동안은 페이에게 청혼했지만 페이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땅, 한국. 전쟁이 막 끝난 가난한 나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시집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기다리던 동안은 마지막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페이는 도저히 그와 이별하고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가겠다는 전보를 보낸 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961년 12월 16일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 경동교회에서 김재준 목사님의 주례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키스하는 모습에 이후 배우가 된 중학생 문성구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40세 아들을 드디어 장가 보내는 시어머니 김신묵은 결혼식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3. 한신대학교 캠퍼스. 두 사람은 한신대 수유리 캠퍼스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동아는 페이에게 혜림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죠. 페이는 문혜림이라는 이름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겨울에 결혼했기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추운 집에서 혜림은 연탄 가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오븐도 없는 생활에 적응하느라 참 많이 고생했지요. 그럼에도 혜림은 한복을 입고 아기를 업고 다니며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한국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줌마 어떻게 미국 사람이 함경도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했대요. 시어머니에게서 말을 배우다 보니 그렇게 되었나 봐요. 한신대 교수가 된 동아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는 학교 캠퍼스가 장차 목사가 될 이들이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교수, 학생, 교직원, 교수 부인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캠퍼스 생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권위주의를 허물고 민주주의를 연습했죠. 그의 책 자아확립과 그의 수업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요. 더불어 그의 자유분방한 제스처와 사고는 학생들로 하여금 고정된 틀을 벗어나도록 자극했어요. 동아는 교육과 공동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것이 한신대학교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게 된 동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 수도교회와 새벽의 집. 동안과 혜림은 사직동에 있는 수도교회에서 1967년부터 74년까지 목회했어요. 동안의 목회는 파격의 연속이었지요. 설교가 끝나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예배 마지막 축도 때는 뒷문을 활짝 열고 전 교인이 뒤로 돌아서서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게 했어요. 혜림은 전형적인 사모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인들에게 포크 댄스를 가르치기도 하고 바자대 즉석 도넛을 튀겨 팔아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동아는 수도교회의 상징을 디자인했는데요. 바로 지구를 짊어진 나무꾼의 지게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짊어지는 지게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지요. 동안과 혜림은 1년간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흑인 신학과 남미 해방 신학 그리고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 철학을 접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이를 국내에 소개했지요. 설교 시간에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 운동을 열정적으로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찾아와 우리도 공동체를 만들자고 도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1972년 새벽의 집 공동체가 탄생되었답니다. 동안의 설교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개인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이 세 가지 악력을 극복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8년 동안 실험했어요. 당시 배우자만 빼고 모든 것을 나눈다고 농담하곤 했죠. 재산과 월급까지 내놓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으니 정말 급진적인 실험이었지요. 아이들은 천국처럼 즐거웠고 남녀가 가사노동을 함께하는 등 가부장주의를 해체하려 했기에 여자들도 해방감을 맛보았지요. 물론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아이들 키우는 문제 등으로 공동체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새 인류 새 공동체라는 글귀를 써주셨어요. 그 아래는 역시 동안이 디자인한 새벽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상징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동안은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면 혜림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혜림은 건물을 짓느라 대출받은 빚을 갚기 위해 식구들과 빵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동네 장구의 아주머니들과 노래하며 춤을 췄지요. 그가 18번 비가 오는 데를 부르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뒤집어졌죠. 5. 갈릴리 교회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동아는 1975년 유신 정권에 반대하다 한신대에서 해직되었어요. 그는
해직된 동료 교수들과 함께 갈릴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독일 나치 시대의 고백교회를 떠올리며 만든 갈릴리 교회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였어요. 바로 여기서 민중신학이 태동했고 이듬해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들을 해직시킴으로 오히려 반정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부추긴 것이 되었지요. 흩어져 있던 민주인사를 갈릴리 교회로 모아들인 셈이니까요. 갈릴리 교회에서는 의자를 둥글게 배치해놓고 앉아 평등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보았어요. 목사, 교수, 장로가 번갈아가며 설교를 했고요. 갈릴리 교회는 시국 사건으로 투옥되거나 또는 사형당한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며 함께 우는 곳이었어요. 또한 철고촌에 만들어진 사랑방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함께 했지요. 3.1 민주구국선언으로 남편들이 옥에 갇히자 부인들은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민주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어요. 당시 미군 부대에서 상담사로 일하던 해림은 부인들이 뜬 보라색 쇼를 미군 부대 우편을 이용해 해외로 보내고 소식을 주고받는 비밀 메신저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우편은 검열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도 도청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남편들이 감옥을 간 사이에 부인들은 갈릴리 교회를 지키며 고난받는 이들의 공동체를 이어갔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감옥에 있는 남편들을 작은 십자가로 표현한 목걸이는 이 공동체의 상징 같은 것이었어요. 6. 두레방 1980년 5월 17일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이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차 유럽에 있던 동안은 이로 인해 귀국하지 못했고 곧바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온 김대중 선생과 함께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했지요.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형님과 동료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괴로웠어요. 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친 동안은 1985년 한신대 교수로 복직하며 귀국했어요. 이때 같이 귀국한 해림은 1986년부터 미국 장로교회의 지원을 받아 기지촌 여성 공동체인 두레방을 시작했어요. 해림은 1970년대 미군 부대에서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를 상담하며 많은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해림은 그들을 돕는 일을 꿈꾸어 왔던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금기의 땅, 의정부 기지촌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해림은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 돕는 돌봄과 해방의 공동체 두레방을 시작했어요. 정말 용감한 일이었죠. 해림은 여성들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주었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작한 지 3년 되었을 때 해림은 여성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빵을 같이 만들어 파는 두레방 빵 프로젝트에 도전했어요. 해림은 포니를 몰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빵을 팔았죠. 빵을 만들었지만 판로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신대 고운울림 찻집에서 해림의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당근빵을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한번 꼭 맛보세요. 기지촌 여성들의 눈물과 희망을 떠올리시면서요. 한복을 입은 두 여자가 서로 보듬어 안고 있는 두레방 상징은 제가 만들었어요. 7. 정치 참여와 평화민주통일연구회 1988년 67세가 된 동안은 또 다른 도전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 민주화운동을 하던 동지들을 이끌고 평화민주당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걸 문제로 보지 말고 도전으로 보자 라고 늘 말했던 동안은 결국 목회하는 심장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서름받는 민중들을 대변해 싸우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기에서도 동안은 국회의원들 사이에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간 재야 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통일연구회 평민연을 조직했어요.
민주당 수석 부총재와 국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의 국회 청문회를 열어 광주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했지요. 그때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그의 특이한 말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8. 노년. 약속했던 대로 두 사람은 은퇴 후 해림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해림은 여금연 목사와 함께 미국으로 온 기지촌 여성들을 돕는 무지개의 집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언니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아는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 재미동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았고 남북을 오가며 신명나게 통일운동을 벌였어요. 또 젊은 목회자들과 성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며 90세 후반까지도 예수냐 바울이냐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어요. 말년에는 눈이 어두워 책을 읽기가 힘들어졌지만 더 공부해보고 싶은 게 많다며 아쉬워하곤 하셨지요. 밤 늦게까지 돋보기로 책을 읽고 컴퓨터로 뉴스를 읽은 후 잠자리에 드시곤 했어요. 생애 마지막 7년은 한국으로 돌아와 딸인 저희 가족과 같이 지내셨어요. 해림은 말년에 우울증과 치매로 고생하셨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고운 한복을 입혀드리고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일종의 리마인드 웨딩 같은 거죠. 아버지는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와 나는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이제 정체성도 하나가 된 것 같아.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구나. 2019년 3월 9일 부모님은 58년 동안 꼭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셨지요. 그리고 3년 뒤 3월 11일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가셨어요.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도전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 이 길을 함께 신명나게 춤추며 걸어가요. 고맙습니다.